거기가 이제 그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이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보통 시험 문제는 이제 부동산 분석. 부동산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줄임말입니다. 그 부동산 분석의 그 절차도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5개의 절차가 순서대로 나오고 문제를 푸실 때는 이 부동산 분석 각 절차마다 그 해당되는 내용의 절차가 도래하면은 그 절차상에서 결정적인 키워드 등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먼저 순서는 알고 계셔야 돼.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책에 그대로 돼 있죠. 지역 경제 분석 항상 이렇게 써. 어차피 책에 있으니까 안 보시더라도 관계없어요. 두 번째는 뭐죠? 시장 분석. 세 번째가 시장성 분석. 제일 많이 나오죠? 네 번째가 타당성 분석. 다섯 번째가 투자 분석. 뭐 책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그 유명한 지시시 타투야. 지타투 이렇게 되는데 뭐 28회 때도 이 내용은 시장성 분석 내용은 나왔죠. 이렇게 투자 분석. 그러니까 지시타투. 근데 사실상 95% 이상이 정답 체크한 거 보면은 시시타에서 다 나옵니다. 시시타. 그러면서 이제 각각마다 이제 그 처음으로 도래하는 용어들이 있을 텐데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은 지금 말 그대로 지역 경제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개발업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결정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결정은 돼 있어요. 그 평택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한번 할까 구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상을 타당성 분석하는 거니까 대상 지역은 정해져 있어요. 그 동그라미 1번 내용이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데 다만 대지역은 정해져 있어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정해졌지만은 이 대상 지역에서 무슨 개발 사업 할지가 있죠. 요거는 정해져 있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럼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하고자 하는 이제 해당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이거를 총량적 지표다라고 표현합니다. 총량적 지표. 맨 마지막 동그라미 1번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키워드가 어떤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광범위한 이제 개발 사업의 후보를 다 조사를 해요. 이거는 모든 부동산이란 말이 나와요.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시장, 공급이란 말이 안 나오고요. 수요와 시장에 대해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한다라는 논리야.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이제 총량적 지표를 나온다. 그러니까 그 개발업자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 평택이다. 그럼 평택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수라든지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주변 도시까지의 도로교통망 상황이라든지 연령대 그리고 이제 주거 그 점유 현황, 주거 보유 형태, 그리고 이제 생활 근린 편의 시설 이런 거를 다 조사하는 거야. 다 조사가 끝나면은 이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제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이 구체화되겠죠. 그래서 형태가 보일 거야. 그 단계가 뭐다? 시장 분석이야.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은 개념이 1번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대상 지역은 정해져 있죠. 대상이 그대로 나오고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이게 무슨 부동산 바뀌냐? 특정 부동산으로 바뀌어요. 평택에 우리가 쭉 조사해 보니까 평택은 배우지 역할을 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좋겠구나 라고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집 단계를 통해서 특정 부동산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적정한 이제 그 수요 내용하고 그 수요 내용에 맞는 공급 부동산의 규모 이런 거 내용을 또 결정하기 위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있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분석한다. 요 말이 나오면은 이제 뭐죠? 이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제 시장 분석이다. 그럼 이때 이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나온 단어가 있어요. 수요층 있죠?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층을 세분화시켜요. 소득으로 따져봤더니 상중하 중에 상위 몇 프로, 중위 몇 프로, 하가 몇 프로다. 연령대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 수요층을 세분화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급 부동산이 있죠? 공급 부동산을 뭐 한다? 차별화시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수요층을 세분화하고 공급 부동산을 차별화시키는 거. 이거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시장 분석에서 딱 요 내용만 주로 나와서 수세공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세공차. 수요층은 세분화, 공급 부동산 차별화. 그래서 소득 수준이 상중하 중에 상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그에 맞춰서 대형 편수, 질 좋은 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게 좋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노량진 지역에서 만약에 원룸 사업 한다. 거기는 뭐 주로 고시생들이니까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그럼 분류를 해놨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차별화된 공급 부동산을 세분화시킨 수요층한테 공급을 만약에 했다고 시뮬레이션 돌려볼 때 구체적으로 이제 몇 퍼센트 임대 분양이 될 것인지를 따져보는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다? 시장성 분석이야. 여기서 이제 장난이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20회 이후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얘는 이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 뭐 모든 부동산 하면은 지역 경제였던 것이 시장에서는 특정 부동산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 특정 부동산 요게 있죠. 요것이 대상 지역에 특정 부동산을 공급했을 때 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야. 이 매매 임대 가능성이라는 요 파트가 시장 분석의 키워드가 돼요. 기출문제 보시면은 매매 임대 가능성을 이제 설명을 키워드로 들어왔는데 요거를 시장 분석이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다? 틀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매매 임대 가능성을 분석할 때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제. 이 구체적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단계는 어디서 처음 나온다? 시장성에서 처음 나와. 그래서 차별화된 걸 공급했을 때, 예를 들어 부동산 쪽이니까 뭐 아파트 같은 거 예를 든다고 아파트별로, 뭐 층별로, 뭐 동별로, 향별로, 위치별로 등등등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이때 시장성 분석 방법이 이제 있는데 이 방법을 흡수율 분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책에 있는 거랑 없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 그 흡수율 분석은 무슨 분석 방법이라고 알아두셔야 돼. 시장성 분석 방법이야. 근데 기출문제 보면은 시장 분석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를 저희들은 다 알고 시험장에 가시는 거야. 바뀌었네 그러면은 틀린 것이고 간단하게 나와요. 이게 이제 오죽하면은 시장성 분석 방법 흡수율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민감도 분석에서 다른 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이게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료를 조사하는 것이고 분양업자든 매매업자는 이제 분양률을 조사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수요율을 조사하는 거죠. 개발업자는 특정 부동산을 공급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흡수 기간 동안에 몇 퍼센트가 임대되고 분양이 될 것인가를 이 층별로 동별 항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얼마큼 임대 분양이 될 것인가. 흡수율 분석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도 장난치는데 목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 정도 분양될 것인가, 앞으로에 대한 논리야. 시간 개념을 추세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 그럽니다. 추세라는 것은 시간 개념 아니에요? 그럼 개발업자의 추세를 파악할 때 아파트 개발사 하고자 한다. 그럼 과거의 평택 지역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한 건설업체들이 그 공급했을 때 그 분양률이라는 자료를 조사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과거의 흡수율을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차별화된 공급 부동산을 대입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언제 흡수율 조사한다? 뭐에 흡수율을 조사하는 게 포인트야.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 뭐가 들어가야 될까? 과거의 흡수율뿐만 아니라 미래의 흡수율을 조사하는 거지. 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미래를 뭘 집어넣었을까? 현재를 집어넣는 거야, 현재. 좀 야삽한 질문 아니에요? 근데 핵심이야, 핵심. 그래서 딱 가운데 있는 건데 이 상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개념으로 이제 개념부터 요 단월부터 출발해서 흡수율 분석이 처음 나오는구나.
이제 얼마 정도 임대 분양이 될 것인가가 시장성 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요. 몇 퍼센트 임대 분양, 70%, 80%, 90%, 100%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까지는 분양률을 조사한 거야. 임대율, 분양률. 그러면은 개발업자들은 이런 분양률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모든 내용을 다 뭘로 환산해야 돼? 돈으로 환산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죠. 금전적인 내용 환산하는 단계가 뭐다? 타당성 분석이야. 이 타당성 분석에 대한 논리가 이제 유명한 게 세 개의 문단이 있는데 우선은 키워드가 중요하죠. 이 타당성 분석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있어. 특정 부동산을 대상 지역에 공급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임대 분양이 될 것인가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나한테 얼마 정도 금전적인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냐. 그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란 말이 처음 나와. 수익, 이윤이란 말이 어느 단계에서 처음 나온다고요? 타당성 분석이 처음 나오는 거야. 이 단어를 수익이라는 단어가 위에 있는 절차상에서 언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단계별로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이 수익성을 분석할 때 세후소득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지. 이 말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타당성 단계는 책에도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투자론을 다시 들어가면은 투자론에서는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무슨 순위가 무슨 순위를 비교했었어요? 기대하고 요구를 가지고 비교했잖아. 결국 타당성 분석에서는 개발업자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 사업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지 요거를 조사하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기본서 나올 거야. 타당성 분석도 개발업자를 행할 때 복합 개념을 해요. 복합 개념 하면 뭘까? 몇 대 측면? 1번 3대 측면, 2번 85대 측면. 3대 측면이 3대가 뭐예요? 1대, 2대, 3대? 법, 경, 기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잖아. 당연히 법률적 타당성 분석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기술적 타당성 분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결정적으로 뭘 물어봤냐? 이 세 가지 타당성 분석 중에서 어느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냐? 이걸 물어본 거야.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 그렇죠. 경제가 가장 중요하겠지. 당연할까? 이걸 법률적 타당성 가장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법적으로 허가가 나는 사업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쫄딱 망한대. 그럼 하면 안 되겠지.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번대.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같으면 10만 원 비용 투입했는데 불법적인 사업이야. 10만 원 했는데 이게 한 1년 안에 1조를 번대. 해야 되지. 당연히 이런 건 해야 돼. 경제타는 가장 중요한 거지 이게. 그래서 불법이니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추징당했지. 그래도 5천억은 추징당하고 5천억은 은닉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2년 살다 나오고 되게 잘 써서 그리고 이제 2년 안에 거기서 이제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나와가지고 남은 은닉된 5천억 가지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다 그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문으로 제가 지금 매매 투자 분석 파트에 설명이 되어 있던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몇 번 나왔던 걸 확인할 겁니다.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하대. 동일하다면 개발업자마다 채택 여부는 같은 결론을 도출하겠죠. 그럴 거 아닐까.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타당성 분석 결과 비록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발업자마다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타당성 결과 자체는 지금 개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최종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발업자마다 채택 여부 있죠. 채택 여부는 뭐다?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게 참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죠. 우리는 투자 분석에서 다 투자론이야. 기대수만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죠. 기대수 결과가 나왔을 때 뭐죠?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등등등에 대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 동기생들이 다 옛날에 이제 건설회사에 많이 있다 보니까 참고상 옛날에 그 은평구가 막 뉴타운 개발할 때 전전정부에서 개발할 때 동기생들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맨날 부동산 얘기만 해요.
그냥 전 연예인 얘기 하고 싶고 전 그 업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하는데 저하고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학원 얘기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럼 어쨌든 하는 얘기가 부동산이야. 근데 삼성물산에 있는 친구하고 이제 그 주식원으로 됐었던 거죠. 그 롯데건설에 있는 친구가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보듯 그 너희 삼성물산에 있는 친구한테 롯데건설 친구가 너희 거기 왜 안 들어갔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리 안 맞던데? 우리 괜찮던데? 해가지고 거기 롯데건설에 들어가면서 뭐라 하는 대화를 있는데, 참, 저 참여하고 싶은데 이미 떠나가지고, 그런 이제 얘기를 만나면 맨날 부동산 얘기야. 부동산 얘기. 수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부동산 얘기. 어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거야. 타당 기대 수익률이 같다 하더라도, 업자마다 요구 수준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타당성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 타당성 내용이 개발업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키는지 못 만족시키는지 따져봐가지고 최종 판단하는 단계가 있죠. 그게 어느 단계다? 마지막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투자 분석 내용은 정답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왜냐 이것은 투자론에서 공부하실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게 최종 결정하려면 뭐보다 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개발업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된다. 근데 이 내용을 이미 투자론에서 언급했을까 안 했을까? 언급했기 때문에 또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언급은 이제 지시타투로 나오겠지만은 시시타에서 거의 정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답이 나와요. 다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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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해가지고 이제 맞히시면 되실 것 같아. 여기다가 이제 그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있어요. 민간 개발 방식을 첨가하면은 올해 두 문제가 또 이제 자연스럽게 맞히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절차적인 내용부터 시작하면 뭐 개념은 거의 잘 내지 않으니까 절차가 의외로 종종 나와요. 지문으로 다 묶어가지고 한 문제가 나왔을 때 구외부타 근검마 절차 구외부타 근검마 야 위험 법시비 지시시타투 시타투 그리고 시시타에서 어차피 나오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은 진짜 공부를 정말로 안 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학원에서 문제 같은 거 많이 푸시다 보면은 맞히기 싫어도 맞히실 거야. 이거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정답이야. 틀린 것 같은데 이상하면서 확실하지 않지만 점수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다 맞아 있어요. 그래서 45점 정도 나온 것 같고 가랑 나오면 어떻게 돼 걱정을 했는데 나온 결과가 75점 이상 나와 있고 이게 학계론의 마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그래놓고 이제 요 내용들 어차피 칠판 하나는 좀 한 절반만 이제 언급해드렸지만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언급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게 개발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첨가하면 되고요. 이건 암기예요, 이해요? 암기지, 암기. 결과적으로. 근데 암기 코드가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지시타투 했더니 한 단어로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앞자 따서 암기하는 방법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인데, 각각마다 순서적인 내용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앞뒷말을 꿰맞히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본 것이고, 103페이지 보면은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관리 활동도 이제 우리가 꼭 한 문제를 맞춰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 관리에 대해서 그 의의가 있어요. 관리는 개념은 거의 내진 않아요. 당연한 말이죠. 그 관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 부동산 투자 단계에 있었죠. 투자 단계가 뭐죠? 취득, 운영, 처분이잖아. 그럼 관리는 취득한 부동산을 운용하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운영할 때 본인이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걸 최악의 상태로 만들겠어요? 최유효 상태로 만들겠어? 그렇죠. 최후 상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조치 취하는 게 관리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분행위 바로 전 단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분행위 자체는 포함될 수가 없고 취득한 부동산을 운용과 관련되는 일치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관리보다는 개발이 더 적극적이야. 개발은 토지를 개량하는 과정 중에 성질이 바뀌어요. 근데 관리는 성질이 바뀌진 않아. 성질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관리숍에서 관리받고 나오시면은 얼굴의 성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같이 가신 친구분은 알아보잖아요. 얼굴이 뽀얘졌네. 어휴,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이 돼요. 근데 강남 재개발병원 가가지고 재개발을 하고 나왔어요. 그럼 같이 간 친구가 얼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붕대 두르고 해서 그러니까 뭐 프랑켄슈타인인지 알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못 알아봐요. 왜? 성질이 바뀌었으니까.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관리보다는 개발에 좀 적극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리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주제가 90% 이상짜리가 있어요. 관리 분류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어차피 나올 문제 또 나오고 30년 동안에 변하지 않는 문제 또 내고 또 틀리고.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는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를 해서 이건 목차도 없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분류인데, 이제 전통적인 분류책을 한번 해볼게요. 책이 이제 분류가 좀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좀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한 것 같아요. 어느 걸 보시냐면은 먼저 104페이지부터 보셔야 돼. 104페이지에 보면 거기 부동산 관리의 3번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먼저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어차피 부동산 관리는 이제 분류 체계로 나오니까 내용에 따른 분류.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뭘 관리합니까? 라고 논하는 거야. 뭘 관리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학적인 사고방식은 복합개념이라 그랬죠? 그러면 복합개념 아까 몇 대 측면?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부동산을 관리하던 복합적인 종합적인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법적인 면, 경제적인 면, 기술적인 면 이렇게 따져보게 돼요.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는 첫 번째가 이제 법률적 관리가 나와요. 법률적 관리. 그럼 법률적 관리의 개념이 뭐지 할 때는 내용이 벌써 드러나 있지. 법률적 관리는 법적인 조치, 그리고 이제 제도, 뭐 정책, 요거에 이제 맞춰서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적 관리. 근데 이제 그 경제적 관리. 경제적 관리도 뭐 내용은 간단해요. 경제적 관리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수익이란 말이 나와. 관리하는 부동산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주로 자산적 측면을 관리하는 걸 말합니다. 주로 자산적 측면에 대한 관리. 수익성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 관리가 있어요. 기술적 관리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하자 부분에 대한 사전 예방 행위 또는 이에 대한 사후 조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의미가 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이것도 25회 문제에 보면은 경제적 관리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한 예방 행위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었어요. 틀렸지? 물리 기능이란 말이 나왔는데 법경기 중에 어느 단어가 떠올라? 이런 말 하는데 법 좀 이상 어색하잖아. 경제 어색하잖아요. 기술 조금 와닿죠. 근데 이제 물리 기능하는데 법 어색하지 않는데요? 경제 안 어색한데요? 기술 이것이 더 어색한데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이 단어들을 우리는 느끼셔야 돼, 느끼시. 그리고 이제 이 법률적 관리는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 쪽에서는 보존관리라고 쓴 책을 봤고요. 이거는 경영관리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적 관리를 유지관리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타이틀이 뭐예요? 내용이잖아. 내용이다 보면 이런 각각마다 개념도 나오지만은 대다수 지문은 뭔가 설명을 해. 설명한 내용이 법이냐, 경제냐, 기술이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공법적인 내용하고 민법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시다 보니까 거의 다 맞히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예약, 계약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법률 느낌 들어요? 경제 느낌 들어? 경제 느낌 들어요? 계약? 계약법 아니에요? 그럼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약인데 이게 경제 느낌 들면은 이거 암기해야 돼. 계약법 공부하지 않나? 계약 치르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 권리 조정, 막 이런 편이 나와. 그럼 뭐요? 그것도 법리잖아. 권리가 나왔으니까.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해서 확인한다. 법이죠. 용도 지역 공법상 내용이잖아요. 법적인 거. 그리고 이제 세제, 부동산 세제 변화를 관리자는 확인했다. 세제.
세제가 뭐예요? 세제가 세금 제도잖아. 세제. 세금제 제도에 대한 이제 그 변화를 말하는 거죠. 세제. 그러니까 제도잖아, 제도. 제도를 다 안 쓰잖아요. 부동산 세제의 변화. 그러니까 제도, 법적인 조치. 이런 거 있으면은 그에 맞춰서 관리자는 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적인 변화, 정책상의 변화, 이런 걸 이제 대비하는 것이 전부 다 법률적인 관리에 해당되는 거죠.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법적인 내용에 대한 논리를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데 언제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그럼 관리, 마케팅, 개발이라는 네 문제짜리는 평소에는 안 하시다가 평소 안 하시다가 5, 6월 달까지는 잘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모의고사 3월 달부터 보실 때마다 한 번씩만 눈으로 보시고 안 보신다면 모의고사 나온 것만 확인하셔도 돼. 언제 몰아쳐서 한다? 7월 달 이후에 몰아쳐서 하셔도 돼요. 단순 암기니까. 남기니까. 그리고 느낌으로 이제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민법도 하시고 공법도 하시다 보면은 법적인 마인드가 막 내공이 쌓여요. 뭐 그러면 몸에 막 스며들어. 민법적인 막 들어오고 공법이 들어오다 보면은 학교론에 나오는 법적인 마인드는 그냥 자연스럽게 감으로 해결되더라라는 논리죠. 어휴.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은 역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우선 키워드를 잡아주더라고요. 먼저 이제 돈이죠, 돈. 그래서 회계 관리. 옛날에는 수지 관리다 했는데 회계 관리, 그리고 인력 관리. 사람을 고용하고 배치. 사람하고 돈에 대한 부분은 뭐죠? 경제적 관리.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투자론에서 여러분들 가이순조는 있죠. 관리자가 1년치 영업 성과를 확인한다. 그 손익분기점 확인하고 이익국대점 확인한다. 이건 전부 다 뭐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논리다. 근데 이런 단어들이 경제 느낌 들어요? 법률 느낌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도 좀 한 두세 번 나왔던, 세 번인가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가 경제적 관리에는 회계 관리, 콤마, 인력 관리, 콤마, 계약 관리 등이 해당한다. X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계약은 뭐죠? 법이 되는 거야, 법.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 관리가 내용이 있을 거야. 이건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뭐 개념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족해서 기술적 관리에 대한 부분은 유명한 네 가지가 있어요. 위생 관리. 뭔지 아시지? 청소 같은 거 하는 거. 사람도 겨울철에는 위생 관리 면에서 덜 해도 되는 장점이 있죠. 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겨울철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여름철에 목욕탕도 한 달에 한 번 가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그 겨울 끝나고 한 번 3월 달에 한 번 가면 되겠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위생 관리 이렇게 청소 같은 거 하는 걸 말하죠. 이게. 그리고 이제 설비. 아파트 거주하신 분은 이제 정기적으로 그 사전 예방에 하잖아. 설비하죠, 설비. 엘리베이터 정기 점검하고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집에서도 설비 관리 많이 하시죠. 저는 거의 안 하는데 형광등 가는 거는 전부 다 집에 계신 분이 뚝딱뚝딱 합니다. 가져와봐 해가지고 듯이. 옆에 서면 존경스러워요. 싱크대 그 세면대 흔들리는 것도 그 실무 가져와봐 해가지고 주사 있거든. 그걸 쫙쫙쫙 해서 변기 흔들리네. 쫙쫙쫙. 옆에서 막 박수 치고 잘한다. 굉장합니다. 베란다 뭐 흔들리면은 다 밑에 그 몰딩 어떻게 해서 장착해서 오 기가 막혀. 설비를 주로 그분이 하시지. 저는 이제 청소, 분리수거 이거 주로 하고 설비 보안. 초창기 때 보안 관리가 시험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보안 관리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사고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거 있죠. 건물 관리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관리 내용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물어봤었어요. 그럼 이제 법률 경제 기술 중에 정답이 기술적 관리, 단답형 나왔던 시대에 보험에 가입하는 거. 기본소 할 때 논하도록 하고, 그리고 보존. 어떤 이제 현상을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적용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위설보보 이렇게 표현하죠. 위설보. 근데 위설보보라고 해봤더니 문제 생긴 게 이 보전관리고 법률적 관리 또 다른 표현이 보존관리잖아요. 보존하고 보전은 같은 거가 다른 말일까? 의미가 다르죠. 좀 보존 등기생 하시면 돼요. 등기법. 그래서 보존 등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점을 약간 이제 살을 가미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우리 시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경기 하시면 돼. 그리고 약간의 분류 체계가 법률 경제 기술을 협의랑 광의로 분류하는 경우도 딱 한 번 나왔었어. 그나마. 그럼 우리가 좁은 의미, 그 협의의 부동산 관리는 법경기 중에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 느낌상? 기술? 협의의 부동산, 그렇죠. 협의의 부동산 관리를 혹시나 기출문제를 보고 모의고사 현장에서 아마 내기 힘든 것 같은데 좁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가 뭡니까? 그러면은 기술적 관리를 말하고 그럼 광의 쪽 광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법경기를 다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부동산학적으로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복합 개념으로 설명하는 이제 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틀을 똑같은 내용인데 좀 흔들리게 나와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험 역사는 15회 때부터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앞에 다시 돌아오세요. 앞에 돌아오시면은 103페이지에 뭐 관리 영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역이 아니라 이것도 똑같은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영역이 결국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만 하세요. 어떤 분은 부동산 관리 내용을 설명할 때 법경기로 하는 게 전통이고요. 어떤 분은 이제 소구식 개념을 도입하면서 똑같은 거 설명은 좀 그렇구나 해서 자산 관리, 그리고 이제 건물 임대차 관리, 그리고 시설 관리 이렇게 분류하는 분이 나타났었고요. 자산 관리를 하고 부동산 관리, 그리고 시설 관리.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자산 관리, 재산 관리 이렇게 또 분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산과 재산이 뭔 차이가 있지? 자산이 넓은 개념인가? 자산 관리, 기업 관리, 시설 관리 이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쓸 때는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 체계에 대해서 법경기 말고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과정 중에 이게 분류하는 체계가 이제 좀 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를 국가고시에서 낼 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출제했는데 저희들이 공부하고 계신 수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다. 그럼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국가고시에서는 그 학자들마다 분류 체계를 논할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안 내더라고요. 안 내고 이제 공통적인 게 있죠. 공통적인 뭐야? 그래도 자산 관리랑 시설 관리는 그대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자산과 시설에 대해서 개념 위주로 가끔 출제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이걸 분류하는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법하고 경제 있잖아. 자산 관리가 이제 이런 뜻이야. 법하고 경제. 요것이 이제 뭐죠? 자산 관리야. 그럼 자산 관리란 이제 개념 위주로 나왔을 때 거기 언급이 돼 있죠. 자산 관리는 소유자나 기업의 부의 부를 극대화하는 거야. 그 위탁받은 부동산에 대한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모상의 적극적 관리 이렇게 돼 있죠. 그 결국 자산 관리라는 것은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가치 증진을 도모하는 거야. 그럼 관리자가 소유자 부동산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치 증진까지 도모한다고 봤을 때 이거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인가요? 소극적인 행위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더 하는 거야. 가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거. 아주 적극적인 관리 활동. 그래서 그거 자산 관리랑 그 내용이 개념으로 가끔 등장한다는 뜻이죠. 그럼 가치를 증진한다는 말은 무슨 가치를 말하겠어요?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측면이지. 그래서 경제적 관리도 자산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우리가 표현한 거를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언급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 논리예요. 결과적으로 자산 관리는 이제 경제적 관리랑 법률적 관리를 포함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요거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뭐 이제 나중에 보시면 돼. 그거 비교되는 게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시설 관리가 있잖아. 시설 관리도 개념을 읽어보시면 간단해. 맨 밑에 부동산 관리는 안 하셔도 되고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나 건물주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소극적이 이렇게 나왔죠. 그 기술적 측면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설 관리는 뭐야? 가치 증진까지 가는 거야? 시키는 일만 하는 거야. 시키는 거. 요거 고쳐주세요. 알았어요. 고치는 거지. 고치는 거. 그리고 이제 타이어 빵꾸 뚫었어. 빵꾸 났어요. 빵꾸만 떼어주는 거야.
더 새로운 타이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방구 떼어주고 그 청소해 주세요. 예, 청소만 하고 그 시키는 거 여기만 치워서 여기만 치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현상 유지지. 현상 유지하기 위한 조치 취하는 거. 근데 그 내용들이 뭐예요? 기술적 측면이라 그랬죠? 똑같아요. 시설 관리의 예를 들 때도 역시 이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다음 중 시설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었어. 딱 한 번 나왔었어. 시설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청소 관리, 2번 보안 관리, 3번 그 설비, 4번 뭐라 그랬나? 보존 아니 설비 보안 보존. 5번에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 관리. 느낌상 어느 것 같아요? 5번 같잖아. 근데 이게 매입을 매각하면 관리 중에 그 차익이 있겠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관리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맨 먼저 이게 똑같은 내용을 분류하는 체계도를 달리한 것뿐밖에 안 되니까 정리하실 때는 꼭 법 경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법률, 경제, 기술, 체계도를 보시고 경제적 측면, 법률 쪽을 좀 가미해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거를 끄집어서 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가치 증진. 적극적이고 주로 내용 경제적 측면이고 시설 관리하는 경우는 기술적 측면이다. 그 내용은 같다. 현상 유지. 이 정도만 하시면 두 개의 내용이 한꺼번에 묶어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90% 이상짜리라는 것은 이 내용에 따른 분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104페이지에 관리 방식에 따른 분류도 있어요. 방식 또는 주체라 그러죠. 관리 주체. 거의 뭐 이것도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분도 계시고 약간의 주의사항 하시면 돼. 자가관리가 있어요. 자가관리 같은 말로 직접관리 또는 이제 자치관리, 자기관리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가관리라고 가장 일반적인 표현을 쓸 때 얘는 소유자 있죠.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어떤 관계일까요? 같겠지. 그렇죠? 그리고 옛날식으로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다라고 하고 주로 단독주택 경우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위탁관리가 있을 거야. 위탁관리는 간접관리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직접이면 간접이 되고 그리고 외주관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어떨까요? 소유자가 관리자가 다르죠. 그렇죠? 서로 다르고 소유자는 소유하고 관리자는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을 경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의 관리 방식이다라고 뭐 개념이 잠깐 나왔고 가장 현대적인 관리 방식이다라고 참고하시고 세 번째가 이제 혼합 관리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학문적으로 체계하면 자가랑 위탁이 대표적이고요. 사실상 혼합 관리도 위탁 관리에 포함되는 사고 방식이에요. 차이는 위탁은 전부를 위탁한 거야. 전부 위탁하고 혼합은 일부만 위탁한 겁니다. 그 일부만 위탁하니까 혼합 관리는 소유자 있죠.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어떻게 할까? 같이 관리하는 거죠. 일부만 넘겨주고 하나는 소유자가 직접 하고 이렇게. 그리고 얘는 과도기적 관리 방식이다라고 했어요. 과도기적 관리. 그럼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 자가에서 위탁으로. 근데 이게 결과적인 면에서 보면은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가와 위탁에 대한 장단점 구분이야. 자가, 위탁. 근데 장단점을 구분할 때 장점으로 보시면 돼. 왜? 자가의 장점은 위탁에 뭘까? 단점이 되고 위탁의 장점은 자가의 단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내용은 책이 없지만은 여러분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았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애착심이 강하다. 무슨 관리일까? 자가 관리잖아요. 그렇죠. 애착심이 강해.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신 분이 애들한테는 자가 관리하죠. 애착심이 강해요. 저한테는 방목하죠. 방목. 관리를 안 해. 그래서 음식도 달라요. 그래서 아주 꽤 됐는데 한 몇 주 전에 보니까 애들이 뭐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나 주사 맞았다 해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무슨 독감 주사. 나는 먹었다. 나는 맨날 이렇게 되거든요.
뭐 약을 아침마다 뭐 영양제 먹이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안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애착이 강하니까. 저는 이 애착심이 벌써 이제 애증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애착심이 강하다,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뭐야? 자가관리지.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그쵸. 위탁이지. 이 전문이란 말은 위탁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전문적인 관리 기대할 수 있다? 위탁관리. 가장 유명한 기밀 보안 유지 면에서 유리하다? 자가잖아. 기밀 보안 유지. 남한테 알려주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 유리하다? 효율이란 말은 위탁에서만 나오는 거야. 전문가한테 하는 거니까. 그 종합적인 관리 면에서 유리하다? 종합적인 관리. 지금 혼합은 가지 마시고 자가랑 위탁만 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혼합은 보지 마시고 자가랑 위탁. 뭐죠? 종합적인 관리면서. 암기하셔야겠네. 안 되는 건 암기하셔야 돼. 종합이라면 혼자 다 해번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관리에서 써요? 자가관리지. 위탁관리는 이제 그 분업화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 분야마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분업화, 관리의 분업화 면에서 유리하다 이러면은 이제 그 위탁관리. 혼자 다 하는 것은 그 종합적인 관리 면에서는 자가관리. 그리고 이제 관리비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관리비 안정화. 다 암기를 하셔야겠네요. 느낌상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안정이란 말은 진폭이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자가관리 소유자한테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관리비가 안정화가 안 돼. 기분 내키는 대로 할 거 아니야. 그죠? 공부 시간에 안정화를 도모한다. 그럼 자녀분들 스스로 맡기면 공부 시간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위탁해야 되죠. 누구 지켜봐야 돼. 왼매 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동영상 공부하신 분들은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은 엄청나게 많이 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꾸 늦춰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만 극복하시면 될 텐데, 안정적인 면에서는 스스로 통제하는 그 내용이 힘들어요. 그래서 안정이란 말은 그래서 어디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위탁관이다. 그리고 유명했던 매너리즘, 게을러지는 거, 타성에 젖는 거, 매너리즘 방지 면에서 유리하다. 위탁이지. 매너리즘 방지 면에서 유리하다. 그 위탁관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에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보지 마시고 자가랑 위탁의 장점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실 때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는 보기에서 탈락시켜야 되고 이게 만약에 나왔을 때 좀 헷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개인적으로 체크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문이 변하진 않더라고요. 다만 옛날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그 무슨 관리일까? 그렇죠.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무슨 관리 장점이냐? 위탁관리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면서 장점 중에 그게 있었어요. 소유자는 본인 부동산은 소유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관리자한테 맡기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죠. 다만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할 때 그 본업이 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상식적인 말들이 이렇게 되고 혼합관리로 넘어오면은 혼합관리는 이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같이 결합해서 하는데 소유자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본인이 하고 필요한 것만 넘겨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두 가지의 장점을 다 드러날 수 있지만 잘못될 때는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단점만 드러나니까. 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법률적인 형태랑 경제적 부분은 기밀이 유지되고자 하는 부분이죠. 이건 본인이 하고 저 전문적인 기술적 부분이 있잖아. 설비 같은 거 이런 건 내가 지식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재 이런 거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관리자한테 맡기는 거. 그래서 법 경기를 서로 섞어서 하면 이게 뭐다? 혼합관리다로 하시면 돼. 일반적인 형태지 반드시 이런 건 아니야. 얼마 전에 26회 때는 좀 이런 질문도 황당한 질문도 있어요. 이게 무슨 관리냐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는 이제 관리자에게 관리자는 계약 그리고 회계 등을 하고 업무를 하고 소유자는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무슨 관리 방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무슨 관리야? 혼합 관리야. 그럼 이걸 내신 분은 그동안의 혼합 관리의 기본적인 틀을 다 깨트려 버린 거야. 보통 법하고 경제는 기밀이 유지되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 하고 요것만 넘겼는데 이건 정반대로 냈죠. 그 소위 관리자한테 계약 치르고 법적인 거하고 회계 경제적인 거 다 넘겨주고 본인 청소만 하는 거야. 청소만. 청소가 뭐에 있어서 기술적 부분이지 이런 것도 어쨌든 섞어서 하면 다 뭐다? 혼합이야. 근데 수많은 기술적 관리 중에 청소를 예를 든 거는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청소하고 있나? 출제위원이? 어쨌든 집에서 어떤 상황인지 저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가 위탁 혼합이고 그러면 그나마 이제 혼합 관리에 정답 체크했던 것은 그 다음에 적어드릴 내용이야.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임 소재야. 나는 기본서 다 나올 텐데 자가 관리는 책임 소재가 분명할까 불분명할까? 분명한 거죠. 그렇죠? 위탁 관리는 책임 소재가 분명 불분명. 1번 분명, 2번 문명. 분명하겠지. 관리자가 책임져야 돼. 돈 주고 맡겼는데 관리자 책임져야 되지. 그런데 혼합 관리는 소유자 관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문제 생기다 보면 어떻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혼합 관리에서 정답 체크로 나오는 것은 책임 소재 문제입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뭐다? 혼합 관리다. 근데 이거를 틀리게 낼 때 어떻게? 분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해졌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혼합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같이 섞어서 한다는 것은 다 혼합 명칭이 드러냈으니까 나중에 기본서 나오시면은 자가랑 위탁에 대한 장점을 구별하는 거 있죠. 요거하고 분류 내용, 법 경계에 대해서 요 내용들을 이제 얼만큼 잘 체크할 수 있느냐. 요것이 관리 파트에서 90% 이상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남은 10% 미만에 대한 자질구레한 것은 뒤에서 이제 기본서에서 약간 건드려 볼 때 많이 내진 않아요. 올해도 29회 때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내용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면 가히순전후가 넘어가잖아요. 그 모든 게 다 하찮게 느껴져. 가히순전후 종의 순환천지 후후 해가지고 그것이 아주 고통을 느끼다가 금융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오면 그냥 아스팔트야 이렇게. 근데 아스팔트에서 오래 넘어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뭐 그런 부담되지 않는 관리고 한 문제를 맞히셨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벌써 이제 두 문제 이상 맞히셨네. 그리고 105페이지 보면 이제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나옵니다. 마케팅. 여기까지 그럼 어떤 문제인지 한번 문제 풀이 잠깐 볼게요. 나눠드릴 프린트. 순서가 이제 책 순서랑 프린트 나누는 순서가 좀 달라서 2번부터 볼까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 판단, 필요한 조치. 이거 틀렸죠? 기출 문제인데 뭐라고 해야 돼? 기술적 이렇게 해야 되죠? 경제적이 아니라 물리, 기능 나왔으니까 이거는 기술입니다. 틀렸고 3번의 자산관리란 소유자, 기업, 부를 극대화, 가치 증진. 맞나요? 이게 가치 증진 자산관리 맞죠? 오 되고 4번의 위탁관리는 관리 업무의 타성화 방지. 이게 장점이래요. 맞죠? 게을러지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게 위탁관리잖아. 전문가한테 맡긴 거니까 이거는 이제 맡게 되겠지. 자관리는 매너리즘의 극치야, 극치. 현실적으로. 타성화가 매너리즘이라 그럽니다. 이거 맞죠? 5번의 자가관리의 경우 소유자의 의사 능력과 지휘 통제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하대. 맞죠? 이게 본인 스스로 하는 거니까 신속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준은 이런 거다, 이런 내용이 오지선다로 펼쳐졌다 보시면 돼요. 절대로 이거보다 어렵게 안 내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11번 볼까요? 11번. 개발이 먼저 나와가지고 책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용 규제 같은 사법적 측면과 소유권과 같은 공법적 측면을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대요. 이거 X죠? 왜 틀렸어요? 이게 법적 위험이라 했는데 공법하고 사법이 바뀌었어요. 토지용 규제니까 공법이고 소유권 관계니까 민법에서 공부하신 거라서 사법 이렇게 글자를 바꾼다는 거죠. 12번에 아까 개발사에서 아까 부동산 분석 GCC 다투 있었죠. 두 번째 단계인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 제대로 됐네. 관련된 시장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대요. 이게 맞죠? 이게 시장 분석의 내용이었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마케팅은 105페이지 해놓고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